다음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정종호 한국선급 시스템 안전연구팀장님이십니다. 예, 특별히 조선 그리고 이제 해양공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카이스트에서 2018년도에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성급에서 약 18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시스템 안전 연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시스템 안전 연구팀의 팀장이십니다. 예, 정종호 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전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성급 정정호입니다. 앞에 두 발표를 통해서 SMR이 현재 탈탄소, 친환경이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업계, 회사업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발표로서 과연 원자력 추진 선박을 현실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나 해운업계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좀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원자력 추진 선박을 이제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생각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추진 이제 상선이죠. 원자력 추진 상선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도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원자력 선박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지 한번 조사한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저희가 지금 현재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원자력 추진 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선박 사바나우입니다. 사바나우는 1962년 취항하여서 한 10여 년 정도 성공적으로 운행을 하였고요. 그 후에 현재 두 번째 발표 닥터 패트릭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화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신뢰성도 아직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운항하는 그 작업자와 항해사의 어떤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상업화는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68년에 취항한 오토 한 호입니다. 이 배는 아무래도 좀 시험선의 성격이 강한 원자력 추진선인데요. 한 10여 년 정도 성공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그 후로는 디젤 추진으로 개조가 되어 2009년 폐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배는 실제로 여러 나라를 운항을 하였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저항과 입항 거부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항로만 운항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매우 과도하여 실제로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지는 못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 1968년에 인도한 무츠호입니다. 무츠호는 실제 상업적인 운항은 한 번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92년까지 20여 년 동안 시험선으로서만 테스트만 진행을 했는데요. 시운전부터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가 발생을 하여서 주변 그 어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입항도 거부되고 제대로 운항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경제적이고 해양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소형 원자로는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아실 것이고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가 등장하리라고 기대합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대형 컨테이너선인데 원자로의 카펙스와 오펙스를 기존 디젤과 LNG와 비교를 할 때 대략 한 10에서 15년 정도면 서로의 그 수익 분기점을 역전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추진선은 기존 전통적인 선박과는 운항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선박들이 운항에 있어서는 선주, 화주, 보험사, 선급, 그리고 정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각 단계별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로가 들어오는 순간 원자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육상 원자력 업계의 기득권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핵연료에 대해서는 비확산과 같은 국제 정치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과 각종 여러 가지 사고들은 처음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항 개념이 개발이 원자로 개발과 함께 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중의 수용성입니다. 원자로 방사능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공포감과 저항을 저희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서 원자로를 실은 배 수십 척, 수백 척이 매일매일 다닌다는 이 상황을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꽤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설득 노력, 홍보나 많은 노력들이 장기간 필요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은 IMO 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 정부가 전 세계 운항이 가능하도록 좀 통일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각국 정부의 고유 규제 체계가 서로 다르게 각각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합이 돼야지만 원자력 추진선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체계는 아마 저희 원자력 추진선 개발과 동시에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 안전성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DID나 EPA 그리고 PSA와 같은 고유의 안전성 평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에서는 IMO의 FSA라든지 세이프티존 각종 위험도 평가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옵쇼 플랜트 분야에서는 QRA, 프로텍션 레이어, SEAL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에서의 각각 존재하는 위험도 평가, 안전성 평가 기술을 서로 원자력 추진선은 모두 통합을 하여 적용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그 난관인데요. 이 다섯 가지들이 또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각각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성 평가 기술은 규제 체계에 있어서도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개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다음에 연계성과 연관성을 잘 고려해서 개발 노력을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원자력 선박에 대한 규정이 대략 한 5가지 정도 존재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O 협약이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솔라스, MEPC와 같은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공통된 규제와 공통된 검사,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해서는 솔라스 챕터 8 제8장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한 누클리어 칩 코드가 1981년 레졸루션 491로 발효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IMO 협약을 근거로 하여서 각국 정부들은 원자력 선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들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2009년에 공포한 원자력선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2022년 작년에 제정한 원자력 선박 규정 그리고 가이던스 노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아마 좀 존재하는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IMO 솔라스 챕터 8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한 서너 페이지에 12개의 레귤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력을 추진으로 하는 상선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선박의 안전과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이 솔라스 챕터 8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액터 인스톨레이션의 어프루벌 그리고 선상에 비치해야 될 어떤 서비스의 적절성 그 외에 각종 누클리어 해자드 그리고 오퍼레이팅 매뉴얼,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원칙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챕터 8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담고 있는 원자력선 코드가 1984년 채택이 되었습니다. 81년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8개의 챕터와 6개의 부록으로 꽤 많은 양의 요건들을 담고 있고요. 주로 가압 경수로형의 원자력선에 대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부분은 이제 원자력 발전 업계에서 DID 심층 방어 개념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국에서 2022년 발표한 원자력선 규정입니다. 이거는 솔라스 챕터 8과 누클리어 코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영국 국적을 달고 있는 선박 또는 영국 해역에 진입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20여 페이지에 6개의 파트 그리고 34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국 교통부 장관이 승인 권한 그리고 선박에서 비치하고 승인받아야 되는 문서 요건 그리고 원자력 선박의 안전 증서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예를 들어 계류라든지 저반 이러한 육상과 연계되어 행해지는 작업들은 그러니까 해양 규제 체계가 아니라 육상 원자력 규제 체계인 영국의 방사선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영국에서 발표한 그 법률의 일종의 가이던스 노트 지침인 가이던스 노트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요령을 담고 있고요. IMO 솔라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클리어 코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방사선 원자력 안전 정부 기관과 영국 해사청의 권한과 역할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품질 보증 프로그램, 운항 매뉴얼, 방사선 안정 그리고 그 승선 인원들의 교육, 훈련, 자격 요건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2009년 공표한 원자력선 기준입니다. 두 페이지에 19개 조문으로 구성돼서 길지는 않고요. 솔라스 챕터 8을 기본으로 짧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솔라스나 영국규 법률과 사실 내용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개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규정들은 IMO 솔라스나 누클리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한 30년이 넘는 오래전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많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 법률이나 규정을 아직은 좀 미비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안전 요건, 최신 기술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압 경소료용이 아닌 용융형 원자로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규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항해사와 원자로 작업자 간의 일종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기준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필드에서 큰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도 규제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료의 공급 체인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규제 체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곧바로 패널 토론 이어갈 텐데요. 발표자분들,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좌장님 모시고 패널 토론이 곧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